자, 그러면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으로서 교정시설을 이해해 보도록 하자고요. 이 교정시설, 여기 내가 요약을 해 놨듯이 이 범죄자가 다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 개선하는 시설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범죄자가 다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 이것을 주로 이 교정교화라는 용어로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아까 첫 교시에서도 간단히 언급했듯이 이 교정교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또 이념적인 이 용어로서 사회복귀 또는 재사회와 재통합, 이런 용어로도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주로 이 교정시설이라는 것은 이미 한번 잘못 사회화가 돼 가지고 이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이 자유형이 확정되면 이제 이 자유형 확정된 사람에게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이제 형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행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단순히 어떤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그 범죄자가 다시는 이런 이 잘못된 생활을 하지 않도록,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정교화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서 형을 집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교정교화를 맡고 있는 중심 시설이 이 교정시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정시설, 이것은 이제 과거에는 행형시설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 행형이라는 것은 형벌 형자, 집행할 형자죠. 그러니까 이 형벌 집행시설이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 행형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 교육, 개선, 교정, 교화, 이런 것은 전혀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단어죠. 자, 그래서 이거 과거에는 이 행형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었지만, 오늘날 이 교정시설의 기능에는 좀 동떨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교정시설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같은 일정한 시설에 감금해 가지고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이 교정시설하고는 다른 또 시설로서 사용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소년원과 치료감호시설과 같은 수용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원이나 치료감호시설, 이것은 교정시설이라는 개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법에서는, 이 법이나 이론에서는 이 보호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용시설 하게 되면은 크게 이 교정시설하고 보호시설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용시설과 관련해서 이 교정시설에서는 여러분들이 근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시설, 이것은 주로 이 보호직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해요. 자, 그래서 이 같은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시설이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교정시설하고 보호시설, 이걸 구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들이 이 교정시설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시설은 하나의 법률로 이렇게 통일돼 가지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년원 같은 경우는 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요. 그 다음에 치료감호시설은 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이 별도로 또 제정 시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보호시설, 이것은 하나의 통일된 시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특수한 보호시설들이 있고, 그 특수한 보호시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각각 다른 특별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있어서는 이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만,
보호시설에는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수용시설이라 하지만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시설로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년원하고 소년교도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소년교도소. 자, 그래서 이 소년원, 이것은 이 교정시설이 아니라 보호시설의 종류에 속해요. 보호시설. 예. 자, 근데 이 소년원은 지금 이 비행을 범한 그 소년에 대해서 이제 이 소년법에 근거해 가지고 소년원 송치 처분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그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그 비행 소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이 소년원에 수용해 가지고 특별한 그 교육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소년원은 형 집행 시설이 아니라 특수한 대안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소년원, 이것은 이제 그 외부의 그 명칭 보면 다 무슨 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년원은 이 교정시설도 아니고 형 집행시설도 아니다. 따라서 소년원 다녀왔다 그래도 전과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원 다니다가 일반 학교로 전학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소년원은 특수한 학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소년교도소는 그야말로 이 교도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제 이 확정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이 교도소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붙었기 때문에 어떤 그 교도소는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의 자유형 확정자들을 거기에서 수용해서 집행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김천 소년교도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소년원하고 소년교도소는 본질적으로 다른 시설이다. 자, 시험에 있어서도 소년원하고 소년교도소를 살짝 이렇게 헷갈리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명확하게 소년원하고 소년교도소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지금 이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이 국가 운영하는 그 교정시설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영교도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민영교도소가 아주 활성화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약 절반 가까이의 이 수용자들이 민영교도소에 수용돼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민영교도소가 그럼 있느냐?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 민영교도소가 딱 하나 운영이 되고 있죠. 여기 이제 이 여주에 가게 되면은 소망교도소가 있어요. 그 소망교도소, 이것은 국가 운영 교도소가 아니라 민영교도소다. 자, 그래서 앞으로 시험과 관련해서도 이 민영교도소와 관련된 문제는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민영교도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 법률은 난도 높은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법률이다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운영교정시설은 53개 시설이죠. 그 다음 민영교도소는 1개고, 지금 작년 11월 2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가운영교정시설이 52개소였어요. 근데 작년 11월 20일 날 속초교도소가 개청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53개 국가운영교도소가 있다. 그래서 작년 내가 11월 20일 날 그 개청식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었는데요. 자, 근데 시험에 있어서는 몇 개소가 있느냐 이것 가지고 시험에 출제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 약 50여 개의 이 국가운영 교정시설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형집행법, 즉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형집행법 또는 수용자 처우법 이렇게 약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집행법은 수용자라고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가장 넓은 개념으로
수용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수용자. 자, 그래서 이 수용자에 대해서는 크게 네 종류로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되어 있듯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수형자죠. 여기서 수형자라는 것은 받을 숫자, 형벌 형자니까 형벌을 받은 자예요. 수형자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결 수용자죠. 자, 미결에는 수형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형자가. 그래서 미결 수형자. 이것은 아주 무식한 소리죠. 그리고 시험에서도 만약에 살짝 미결 수용자를 미결 수형자로 표현했다 하면 그것은 함정이에요. 자, 그래서 미결 수용자. 미결은 뭐냐 하게 되면은 아직 확정 판결 이전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안일 밑자니까 확정 판결이 아니 된 수용자다 이 뜻이죠. 그래서 미결 수용자. 보통 이제 수사받는 단계에서 이 구속된 피의자 그리고 이 수사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 구속된 형사 피고인이 여기에 미결 수용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미결 수용자도 형사 피의자하고 형사 피고인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은 형사소송법에서도 자세히 공부하는 내용이야. 자, 그냥 상식적으로 형사 피의자 하게 되면 이 당할 피자죠. 이게 피자라는 것은 그 피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 혐의로 의심을 받는 자 이 뜻이야. 형사 피의자는. 그래서 보통 뭐 혐의자, 용의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당하는 자, 형사 피의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고는 이 소송할 고자예요. 그러니까 형사 피고인 하니까 형사 소송을 당한 자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 형사 피의자하고 형사 피고인 이것도 이 구별 기준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형사 피의자 하게 되면은 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형사 피의자는. 그리고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이제 완결이 돼 가지고 이 검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하게 되면 이제 검사가 형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을 결정해 주도록 어느 기관에 청구하냐 하게 되면은 형사법원에 형을 선고해 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형벌을 선고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 이것을 공소제기라는 용어를 써요. 공소제기. 이걸 줄여서 이제 이 기소라고 하죠. 기소. 그래서 이 기소된 순간부터는 이제 똑같은 사람이 그 신분이 형사 피의자에서 형사 피고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것도 내가 강조를 하겠지만 모든 그 미결 수용자가 모든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사 피의자, 피고인도 이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속되지 않고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미결 수용자라 하면 이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을 말한다. 이런 형태로 출제하면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렇잖아. 미결 수용자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 중에서 이 구속영장을 집행받아 가지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모든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이 미결 수용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출제자들은 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좀 정확한 개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한 해에 평균적으로 이 53개 민영교도소까지 54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보통 45,000에서 55,000명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수용자로서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30,000명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결 수용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용자에 속하는 것이 사형 확정자죠. 사형 확정자. 과거에는 이 사형 확정자를 사형수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사형 확정자.
사형수. 이제 사형수가 이제 부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에서는 사형 확정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자, 근데 사형이라는 것은 원래 확정이 되면 어때요? 나중에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여러분 공부하겠지만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이 집행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집행명령 내리면 5일 이내에 일반 교도소에서는 목매달아서 죽이는 교수형 집행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형법에 의해서 군인들은 총살형으로 이렇게 집행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형 확정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약 60명이 있는데, 지금 김대중 정권 이후 2000년 1999년에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때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하고,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사형을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 확정자가 계속 지금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사형 확정자가 한 60명 정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법원에서 막 소란을 부리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감치명령을 내리고 하게 되면은 그 밖에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또 수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밖에 다른 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용된 사람이 그 밖에 그 수용자죠. 자, 그런데 그 밖에 수용자는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과 관련해서 알아둘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수용자는 수용자,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를 말한다 하는 것도 틀린 지문이야. 왜? 그 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빠져 있는 지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하면 틀려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이 수용자 하게 되면은 현행 형의 집행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4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항상 이 법 조문을 가지고 연결해서 파악을 하자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거기 법령집 제 13페이지 제 2조 보시면은 이 수용자의 개념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 2조도 앞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될 수 있는 거 조문이 되겠죠.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용자란 수용자,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거기 가로 부분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를 교정시설이라 한다.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래서 이 교정시설 하게 되면 우리 법에서는 크게 세 종류의 그런 그 수용시설로 한정시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교도소, 다른 하나가 구치소, 그리고 이 교도소, 지소, 구치소, 지소 해가지고 그 지소가 3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 수용자 처우법에 있어서 교정시설을 하면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를 말한다 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시험에 있어서는 교도소, 형의 집행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을 하면 교도소, 구치소를 말한다 하면 그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왜? 지소가 빠져버리잖아. 그래서 항상 이 수용자 처우법상 교정시설 종류는 3종류가 있다. 그리고 이 3종류 교정시설은 반드시 또 큰 범주에서 구분해야 할 것이 보호시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제 2조 제 2호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그 법률 읽는 방법도 지금 그 제 2조 같은 경우 2조 있고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 몇 항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여기 제 2조는 지금 항이 없죠. 곧바로 이제 아라비아 숫자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 1호, 제 2호, 제 4호 이렇게 읽죠. 자, 그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제 2조, 제 2호를 보시면 수형자 개념이죠. 수형자, 받을 숫자, 형벌 형자, 형을 받은 자란, 수형자란, 여기서 그 형은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종류의 형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했죠. 수형자 하면 자유형을 받은 자 이 뜻이야. 정확한 말은. 수형자란, 그래서 자유형, 우리 형법에서는 3종류로 규정하고 있죠.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자, 그래서 이
수용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유형이 확정받아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하고, 그 다음, 자, 두 번째 단락이 또 중요하죠. 벌금 과료. 처음에는 벌금 과료는 재산형이에요. 그래서 재산형으로 죄질이 좀 가볍고 하니까 벌금 과료 재산형으로 했죠. 죄질이 무거우면 이제 자유형 선고하는데, 자, 그래서 좀 가벼운 형벌인 벌금 과료를 선고해 줬는데, 확정받은 후에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근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어. 그래서 돈으로 이렇게 납부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완전히 교정시설에 수감해가지고 수용해가지고 강제 노역으로서 이제 그 돈을 메꾸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노역장 유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벌금형, 재산형으로 이렇게 선고가 됐지만 결국에는 납부하지 않으면 이 자유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해가지고 징역처럼 강제 노역을 시키죠. 자, 그래서 이 벌금 과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는 자유형으로 성격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바꿀 한자, 형벌 형자를 써가지고 환형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산형을 자유형의 성질을 가진 걸로 바꿨다. 환형제도. 그래서 환형 처분을 받은 사람을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벌금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거기 해설되어 있듯이 수용자 이퀄 자유형 수용자하고 노역 수용자 두 종류가 있다. 이것을 먼저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앞으로 내가 강조할 거야. 과료 나오면 과태료로 헷갈리지 말라. 과태료는 행정벌이지 형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 이것을 더욱더 집중하세요. 평양의 어떤 그 내용보다도. 그래야만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 선택 지문에 딱 들어있으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 긴장하면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공부하는 요령을 잘 터득해 나가자.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는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 모두가 아니라는 점이 거기 설명되어 있죠.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 중에서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형 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수용자에 대해서는 2호부터 제3호까지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극소수인 기타 수용자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둘 것은 수용자는 수용자,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용된 사람까지 포함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 잘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교정시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교정시설도 이제 그 전문화된 그 교정시설 종류로서 수용자를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그 교정시설을 가리켜서 교도소라고 해요. 교도소. 그 다음에 이제 미결 수용자를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교정시설을 가리켜서 구치소라는 용어를 쓰죠. 구치소. 자, 그래서 이 사형 확정자는 교도소 아니면 구치소에 수용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정시설을 전문화된 그 시설로 세분하면은 크게 교도소와 구치소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까지 일단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시설 내 처우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 시설 내 처우에서 그 처우 개념 거기 설명되어 있죠. 처우 트리트먼트, 이것은 원래 이 정신의학 또는 그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하던 용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교정학 분야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처우 트리트먼트, 여러분들 영어 잘 하시니까 치료 이 뜻이죠. 근데 이제 이 교정학 분야에서는 치료라는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보다는 처우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료나 처우나 그 본질적인 뜻은 같다.
그래서 이 처우라는 것을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사용하는 거냐 하게 되면 이제 이 범죄를 범한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고 범죄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고자 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범죄 병을 치료하는 시설이 교정시설이다. 그리고 이 범죄 병을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것을 처우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처우 원뜻은 치료이다 하는 거. 그리고 처우가 범죄자로에게 적용되게 된 것은 범죄인을 일종의 도덕적, 생리적이라고도 하고 생물학적이라고도 하잖아요. 도덕적, 생리적 병에 걸린 사람으로 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그 5번에 나와 있는 응보주의라는 개념이나 일반 예방주의를 이념으로 사용할 때 얘는 이 처우라는 용어는 교정학 분야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던 용어예요. 그래서 이 처우라는 용어가 지금 교정학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약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이제 이 처우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처우하고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걸로 구분해야 할 것이 이 처벌이에요. 처벌.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에 있어서도 처우냐 처벌이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처벌 하게 되면은 교정, 교화, 치료 이런 뜻은 담겨 있질 않아요. 그냥 이 처벌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 응보주의 시대처럼 그냥 이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고통과 해악을 가하기 위한 조치로서 하는 것이 처벌이죠. 자, 그래서 처벌, 처우 이것을 이렇게 서로 혼용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는 처우하고 처벌은 성질이 전혀 다른 용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법률 명칭도 보십시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법률 제목에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그 차이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앞으로 이 처우, 처벌은 구별해야 할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서, 자, 그래서 이 시설내 처우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의 준말인가 하면은 교정 시설 내 처우가 일반적이고, 교정 시설뿐만 아니라 이 범죄자를 이렇게 교화 개선시켜 가지고 더 이상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이 교정 시설뿐만 아니라 보호 시설도 있죠. 그래서 이 보호 시설 내 처우까지 포함된 용어예요. 자, 그래서 이 시설 내 처우 하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설에 수용해 가지고, 수용했다면 뭐야?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자유권을 박탈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설 내 처우 하게 되면은 바로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어떤 형벌 집행 수단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형이에요. 자유형 집행. 그래서 이 형벌의 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유형인데, 이 시설 처우하게 되면 주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부분적으로는 교정시설 이외에 치료감호 시설이라든가 소년원 등에 수용돼 가지고 처우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적으로는 보호시설 내에서 수용돼 가지고 처우를 받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 자, 그리고 이 시설 내 처우, 이것이 이제 뒤에 또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전통적인 시설 내 처우하고 좀 더 현대적으로 발전된 시설 내 처우로서 사회적 처우가 있어요. 사회적 처우. 이것은 이제 사회 내 처우하고도 구분이 돼야죠. 내 처우. 그러니까 이 사회적, 이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이 시설에 수용을 해가지고
자유를 박탈하면서 이제 어떤 교정교화를 시키는 것 대상이지만, 이 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교정시설이나 보호시설 내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에도 바깥 사회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이렇게 촉진시킨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회적 처우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회 내처우로 이렇게 한자 다르게 쓰는 것은 뭐냐? 이것은 사회적이 아니라 당연히 그 생활 기반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반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는 지역 사회 내 처우죠. 근데 그냥 사회 내 처우 이렇게 줄여요. 자, 그래서 이 사회 내 처우로서는 앞으로 대표적으로 보호관찰, 뭐 사회봉사명령 이런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있어서도 사회적 처우하고 사회 내 처우는 근본적으로 구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회적 처우는 기본적으로는 시설 내 처우에 바탕을 둔 교정 교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통적인 시설 내 처우하고 사회적 처우, 이것을 포함해서 이제 시설 내 처우라고 한다. 그리고 시설에 이렇게 수용하지 않고 바깥 사회에서 사회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일정 부분 어떤 그 자유 제한 조치를 가하면서 교정 교화시키는 방법, 이것을 사회 내 처우라고 한다 하는 거. 그래서 교정하기 있어서는 이제 그 처우 방법은 크게 시설 내 처우하고 사회적 처우하고 사회 내 처우 이렇게 구분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그 경향이 뭐냐면 시설 내 처우는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 내 처우가 더욱더 확대되는 그 추세에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이야. 그 교정제도의 발전은 뭐다? 시설 내 처우는 축소되고 사회 내 처우가 확대되는 경향이다 이지, 사회 내 처우가 축소되고 시설 내 처우가 확대된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개념 오늘은 구분하는 거니까 시설 내 처우 반대말은 사회 내 처우이다. 그리고 시설 내 처우를 구분하게 되면 전통적인 시설 내 처우하고 사회적 처우로 나눌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장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또 반복해서 설명이 돼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재이죠. 그래서 이 제재, 이것도 아까 내가 이 모두에서 가볍게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 지금 교정학에서 다루는 제재는 민사제재나 행정제재가 아니라 형사제재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형사제재를 크게 나누면 제1의 형사제재, 이것이 바로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19세기까지는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그 형사제재 하게 되면은 이 형벌밖에 없었죠. 그다가 이제 19세기 말 이후로 또 새로운 어떤 그 형사제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2의 형사제재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치료 보완처분인 보완처분이죠. 그래서 이 보완처분은 치료 보완처분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완처분.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최근에 오면서 제3의 형사제재 해가지고 이 형벌 보완처분 이외에 또 다른 그 형사제재로서 뭐 선고 유예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도 언급했던 충동 약물 치료명령,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그 화학적 거세 방법, 그래서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그 다음에 보수를 받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강제 노동에 종사시키는 것이 사회봉사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제3의 형사제재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보통 앞으로 이제 그 공부하겠지만, 이 일반적으로는 이 제2, 제3의 형사제재, 이것을 넓은 의미로는 그냥 보완처분에 포함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형사제재는 크게 형벌과 보완처분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형벌과 보완처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그 제재 개념부터 설명을 했어요. 법률이나 규칙 등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불이익 조치로서
이 교정학에서는 형벌, 보완처분, 징벌 등이 있는데 형벌과 보완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형사제재에서 징벌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머리 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징벌은 형사제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징벌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지만 이것은 행정벌이지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벌받은 것은 전과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징벌과 같은 행정벌은 이 형사법원에서 이제 이 선고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해당 기관에서 그 규칙 위반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부과시키는 그런 거 불이익조치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형사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 자유형 집행 그리고 이 징벌로서는 수용자 처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14가지 징벌을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현행형법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형법은 공부하지 않지만 형사소송법은 공부하죠. 근데 형사소송법과 이 수용자 처우법 즉 형집행법의 기본이 되는 실체법이 형법이에요. 근데 우리 형법에서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 형벌은 10가지 이상이 아니라 몇 가지다? 아까 9종류라고 그랬어요. 9종류. 자, 그래서 이 현행 형법에서는 형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형. 형벌 형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형벌 이것은 이 현재 이 크게 그 박탈되는 그 법익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면 생명형 가장 쉬운 거죠. 생명을 박탈시키는 사형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사형 하게 되면 죽일 사자예요. 죽이는 형벌, 생명형. 그 다음에 신체형이 있는데 신체형 잠시 후에 좀 설명할게요. 자유형은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죠. 그래서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는 징역, 금고, 구류 세 종류가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권을 박탈하는 거. 자, 그래서 재산형으로서는 나와 있듯이 이 벌금, 과태료가 아니라 과료, 또 그 물건을 완전히 국가에서 소유권을 뺏어버리는 것이 몰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몰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압수하고 구분해서 알아둘 용어예요. 압수는 이제 주로 형사소송법에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압수.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알아둘 것은 뭐다? 압수하고 몰수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형벌에 있어서 형벌의 종류는 벌금, 과료, 몰수이지 벌금, 과료, 압수가 아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격형 어떤 그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명예를 박탈하는 것이 명예형이죠. 그래서 자격형이라고도 하고 명예형이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자격 상실하고 자격 정지죠. 자격 상실은 영원히 그런 자격을 뺏어버리는 거야. 상실. 자격 정지는 문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정해가지고 정지시킬 뿐이죠. 영원히 박탈시키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영원히 박탈시키는 것이 자격상실, 일정 기간만 이렇게 정지하는 것이 자격정지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서 5종류로 나누는데 4종류는 지금 현행법에서 채택하고 있지만은 신체형은 채택하고 있지 않죠. 신체형 이것은 직접 신체 육체에다가 이 고통을 가하는 형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신체형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고기육자 써서 육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매질하는 거, 직접 신체에 고통 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 일단 부분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체를 마비시키는 형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신체형이라는 것은 오늘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그 제도이기 때문에 이 신체형은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형법에 있어서도 신체형은 채택하고 있다, 채택하고 있지 않다? 당연히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시험 문제 출제할 때 현행 형법에서는 생명형, 신체형, 명예형, 재산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함정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신체형이 어떤 형벌인가를 파악하고 시험과 관련해서는 신체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선시대 때는 곤장 때리는 태형, 장형, 이런 거 신체형,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 먹물로서 글자를 새기는 형벌, 이것이 이제 새길자자 글자자자 써서 자자형이라는 형벌이 있었는데, 이런 것 곤장 때리는 형벌, 태형, 장형이나 자자형, 이런 것들이 바로 신체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신체형이 채택됐지만 갑오개혁 이후로는 신체형은 폐지가 됐다. 근데 이 신체형도 또 거기서 나와 앞으로 공부할 때 이 곤장 때리는, 작은 몽둥이로 곤장 때리는 이 태형, 이것은 1920년대 일제시대 때도 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체형이 없어진 것은 20세기 이 초반까지 신체형이 채택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없어진 거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신체형은 현재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항상 명심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형벌권이 국가에 그 독점돼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서원 이런 데서도 그 지역사회에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 민사적인 형벌을 가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개인사자, 민간사자 써서 이 사형이라고 하는데, 죽일 사자 사형하고 달라요. 한글은 같지만. 그래서 지금 저 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이런 거 개인이 어떤 복수하기 위해서 처벌한다든가 이런 것은 용납되지 않죠. 자, 그래서 사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적인 형벌 이외에 사적인 형벌도 부분적으로 허용됐다 하는 것하고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형벌권은 오로지 국가에서만 행사할 수 있지, 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형벌을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공형벌, 공적인 형벌 제도만 채택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제2의 그 형사제재로서 또는 이 제3의 형사제재까지 포함한 개념으로서 보완처분. 그래서 보완처분이란 보완, 치료처분이다. 보완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은 한자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안전과 질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 형사제재, 이것이 보완처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만 형벌 부과할 때는 반드시 이 정상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그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보완처분이라는 것은 완전 미쳐 있다든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이 보완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보완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책임 없이도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보완처분이라는 것은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처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보완처분이라는 것은 형벌과는 달리 책임 없이도 범죄적 위험성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행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보안사범 하면 뭐 빨갱이 이런 것이 연상이 돼요. 반국가사범. 근데 여기에서 이 보안, 이것은 사회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거, 이거예요. 자,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는 처분이죠. 위험성이 없으면 아무리 악질적인 중범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보완처분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핵심이 위험성 방지 처분이니까 강제적 예방 처분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걸 지금 생각이 좀 있는 학자가 번역을 했다면 처음부터 이 보완처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말의 어떤 그 어감을 제대로 살려가지고 강제적 예방처분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강제적 예방처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 징벌 하게 되면 교정시설이나 보호시설, 아까 보호시설 대표적인 것이 소년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에서 지켜야 할 그 규칙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규칙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 조치를 말한다. 그래서 이 형사집행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징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 보호소년법에서는 징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징벌과 징계, 이것은 형벌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징벌, 징계받았다고 해도 전과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중요하게 다룰 것이 뭐냐면 이 징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내에서 징벌 처분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뭐 사람을 때렸다든가 죽였다든가 하면은 교정시설 내 규칙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죠. 그래서 이 징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또다시 형벌도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할 거예요. 근데 하나의 그 사건에 대해서 형벌 부과받은 사람은 절대로 또다시 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형벌 부과할 수 없죠. 이것이 이제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형벌에 대해서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또다시 형벌 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징벌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면은 징벌도 부과하고 형벌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교정학에서 다루는 그 제재는 크게 행정적 제재인 징계, 징벌하고 그 다음에 형사제재인 보안처분, 형벌, 이것이 주로 다루어진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 점을 설명하고 있죠. 형사제재하고 행정적 제재 잘 구분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했는데, 자, 형법 하면은 원래 이 뭐의 줄임말이냐면, 형법이라는 것은 이 형벌과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또는 범죄와 형사 제재에 관한 법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형사 제재하면 형벌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단순히 형법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도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나 세계적으로 보안처분도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처분까지 포함시키려면 정확하게 형법이란 범죄와 형사 제재에 관한 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형법이라는 것은 범죄와 형벌 등 형사 제재 가운데 형벌에 중점을 둔 표현인데, 미국에서는 이 크리미널 로라고 쓰잖아요. 크리미널 범죄죠. 범죄에 관한 법, 범죄법으로 쓰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나 독일 같은 데는 지금 우리나라는 독일법을 그대로 개수했죠. 계승했어요. 그래서 그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법이라고 하지 않고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은 형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형법은 실제법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과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실체법이 아니다는 것이 자주 출제가 돼요. 절차법이에요.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이란 형법이 규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그 범죄 사실을 밝혀내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규율한 법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자, 사법 절차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사법 절차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법 절차는 예방 절차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이 범죄와 관련해서는 예방 절차도 오늘날 중요시되지만 범죄를 범한 이후 단계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통 사법 절차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사법 절차는 범죄로부터 시작이 돼요. 범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 그 다음 단계 수사하죠. 수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혐의가 확정이 되면은 기소, 공소제기죠. 아까 말했듯이 공소제기의 줄임말이 기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왜 또 공소제기라고 하냐면 이것도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공소제기에서 공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공소. 이 공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민사소송, 이런 것은 어때요? 사적인 어떤 다툼에 대한 소송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적인 소송이에요. 그런데 지금 형벌, 형사제재 부과하는 것은 국가가 이제 공적으로 행하는 그 절차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민사소송 같은 것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공자를 써가지고 공소라고 하는 거야. 형사제재 부과하기 위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의미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공소제기. 아무튼 이 기소,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소돼 가지고 형사법원의 심리에서 재판이 확정이 되면 재판도 이제 선고되는 것까지는 형집행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선고하고 확정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앞으로 강조될 거야.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1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집행 못 들어가잖아.
2심에 항소하고 3심 상고하면은 그때까지는 계속 미결수용 상태야. 그래서 3심에서 대법원은 확정돼야만 그때부터 이제 기결수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선고하고 확정은 전혀 달라요. 단계별로. 그래서 재판에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형 집행이 들어가죠. 집행. 그래서 여기까지 범죄에서 형 집행 절차까지를 사법 절차라고 일컬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형사소송법이 주로 관여하는 분야는 재판까지 관여하고, 그 다음에 형집행은 별도의 여러분들의 그 중심 법률인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 형법, 형집행법, 이것은 그 성질도 실제법이냐 절차법이냐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고, 형법은 실제법, 형사소송법, 형집행법은 절차법. 그 다음에 절차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절차는 범죄 수사에서부터 재판 단계이다. 그리고 재판이 확정된 이후, 나 또는 체포 구속된 이후 이 수용에 대한 그 절차는 이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응보주의, 일반해방주의, 특별해방주의, 교육형주의인데, 자, 이것도 이제 가장 기초가 되면서 아주 중요하죠. 자, 응보는 범죄에 상응하는 보복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응보주의란 형벌을 범죄의 해악만큼 보복적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선고, 집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응보에는 개선, 교육이라는 그 개념은 전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과거에는 범죄를 범한 놈에 대해서는 그냥 그 죄질만큼 고통, 해악을 가하면 끝났지, 그 형벌을 집행 과정에서 교육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범죄의 해악만큼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형 집행하는 방식, 그래서 응보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이 응보주의, 이것은 과거에는 강조가 됐지만 오늘날은 응보주의보다는 특별해방주의, 교육형주의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일반해방에 있어서 일반해방의 개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방이다 이 뜻이야. 일반해방은 그렇지 특수한 특별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해방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일반해방, 특별해방이 구분이 돼요. 자, 그래서 일반해방이란 일반인을 범죄해방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고, 따라서 일반해방은 일반인을 잠재적으로 언젠가는 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전제하는 거야. 그래서 형벌 집행을 통해서 형벌 집행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받는 것을 본 사람들은 어때? 아, 저 법에서 금지한 행동,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이익,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고통과 손해를 당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도 겁먹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반해방이에요. 그래서 일반해방은 형벌 집행을 통해서 해방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형 집행받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형 집행받는 그 사람을 특수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별해방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형 집행받는 사람이 아니라 형 집행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그러한 법 위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데 이것이 일반해방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 관련해서는 일반해방 효과는 형 집행받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나타나는 효과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일반해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특별해방이죠. 특수해방. 그래서 특별해방이라고도 하고 특수해방이라고도 해요. 뭐 특별대우한다 이 뜻이 아니니까 특수해방이 더 적합한 용어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특별해방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특별해방이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범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인간. 그러니까 지금 이 특수한 인간이라는 것은 이 범죄를 범하고 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그 특수한 인간 이 뜻이에요. 그래서 특수한 그 인간을 범죄 예방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일반 해방에서는 이 형 집행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 대한 예방, 이것은 전혀 생각지 않는 개념이야. 그래서 특별 예방 효과는
형 집행받는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효과이지 일반인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효과이다. 이걸 정확하게 개념으로 구분하세요. 자, 그리고 이 특별해방에 있어서는 범죄를 범하는 그런 이 원인, 조건, 이것은 제각각이죠. 그래서 각각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신 이상이 있어서 범죄를 범할 수도 있고, 성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범죄를 범할 수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도덕관념을 지녀서 범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 원인은 가지각색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범죄 각각 다른 요인을 치료, 교정, 교화해서 다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치료 개선시키는 것을 특별해방이라 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오늘날 교정 분야에서 가장 강조되는 그 형집행 이념이 바로 특별해방주의예요. 그리고 특별해방주의를 좀 더 순화시킨 것이, 순화적으로 진보시킨 것이 교육형주의죠. 그래서 교육형주의라는 것은 이 특별해방주의를 더욱 진보적으로 발전시킨 형벌관으로서 이 입장에서는 형집행 과정이 하나의 교육 과정이야지 고통을 가하는 과정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특별해방 내지 교육형주의가 오늘날 교정 분야에서 아주 강조가 되고 있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이런 그 핵심 개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번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면은 그 의미 파악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관련 분야에 있어서 그 좀 더 세부적인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 다뤄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내용 나오면은 또 법령하고도 관련시키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 관련 법령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법령집 제 12페이지에 보면 제 1조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내가 잠깐 언급했죠. 이 법은, 즉 이 형집행법은 수형자에 대해서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자, 그러니까 수형자에 대해서도 형벌 집행의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은 단순히 고통과 해악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형사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는 특별예방주의, 교육형주의를 선언하고 있지, 응보주의나 일반 예방주의는 제1조 목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형사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제1조는 수형자에 대해서요, 여기서도 수용자 구분이 돼야 되는데,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즉 특별예방주의와 교육형주의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을 연결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형자 이외에 전체 그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특별예방 교육형주의와 연관해서는 우리 제1조는 응보주의, 일반예방주의는 채택하고 있지 않고 특별예방주의 내지 교육형주의를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강의 나가도록 하자고요. 자, 첫날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 난해한 내용 설명 듣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자, 내일부터 즐겁게 해가지고 2022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해로 삼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2022년은 여러분들의 합격하는 해가 될 것이다. 자, 수고 많았어요.